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법사위는 단연코 최고의 화제와 주목을 끌었는데 급기야 어제 이번 주 마지막 날 국정감사에서 대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의 창과 국힘의 방패가 결국 부딪히며 국민의힘의 파행으로 결국 졸속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번 주 최대 화제를 일으킨 법사위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최대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이성 문제로 인한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과 관련된 여야의 충돌이었으며 이로 인해 3월 15일 대법원 현장 감사로 이뤄지는 계기가 됩니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는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는 총 7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시되 민주당 3분, 국민의힘 3분, 그리고 비교섭 단체 1분 의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총 7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각 당에서는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 가운데 1분, 또 민주당 의원님 가운데 1분 이렇게 양당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의사진행 발언 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십시오. 네, 나경원 의원님. 네.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시는데 일단 그 전에 오늘 대법원장의 출석은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따라서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법 129조 출석 의무 이미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9조에 따라서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국회의장 다 불러야 되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야겠죠. 자, 대신해서 이 중차에 대한 사건,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대선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국힘은 계속 가짜라고 하지만 날짜와 사실상 대선에 개입됐던 것은 누구나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것. 지금 오늘도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계속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국감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기업으로 따지면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 거예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 정신을 거스른 두 가지 행위, 바로 친일 사법과 사법 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질입니다. 안 듣고 뭐 하십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제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자, 시간 멈춰주세요. 국정감사 방해하러 들어오셨죠? 질의가 이미 들어간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보여주세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 퇴장시키면 회의가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계열사 사장입니다.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데 어떻게 국정감사에 들어옵니까? 이해충돌 아닙니까? 나와주세요. 제 PPT 띄워주세요. 자, 위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멈춰주세요. 자, 진행해주세요. 이 불상은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에 있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일본 왜구가 약탈해서 대마도로 가져갔고요. 오랜 세월 일본의 관음사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국내로 밀반입되어 돌아왔고 검찰이 압수해서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보관해왔습니다. 자, 서산 부석사 측은 이건 본래 우리의 절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내란 시기에 당사로 도망갔던 분들은 좀 입을 다물고 계세요. 자, 1심 재판부는 2017년에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불상은 무석사의 것이며 일본으로 간 건 약탈에 의한 것이다. 무석사의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판결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2심, 일본 관음사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으니 놀랍게도 일본 법 기준으로 소유권을 얻었다. 우리 2심이 이렇게 됐습니다. 불과 2달 뒤에 정광석과 같이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이 불상을 자국의 국보로 지정했고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부석사 주지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 배당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너무 빠른 재판이었다. 대통령실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진즉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윤 정부는 원래 대법원장으로 유력했던 후보를 굳이 반려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친일 보수 네트워크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법관을 지낸 우리 조희대 당시 교수를 낙점했습니다. 자,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소수 의견을 냈던 인물이죠. 또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공로자라고 말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죠. 특히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법원장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친일 사법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독립이 무너지고 헌법 질서가 흔들린 사법 내란의 시작이며 이후 대법원은 윤 정권의 충실한 친일 행보를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2018년에 대법원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었죠.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윤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뀝니다. 제3자 변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지고 한국 정부 산하재단이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대신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자, 대법원은 이런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2023년, 2024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꾸 국민의힘 여러분, 제 발언을 방해하니까 시민들이 일본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네. 자, 정부 재단이 돈을 주면 됐으니 일본 기업의 책임은 따질 필요 없다. 자, 2018년 판결은 전범 기업이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했는데 23년 판결은 일본 기업은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일 사법의 실체입니다. PT 띄워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맞게 사법부가 움직인 또 다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김건희가 줄리냐 아니냐, 김건희의 별명이 줄리냐, 이 사건은 1심만 조용하세요. 주진우 의원 앉아서 못 쓸어주겠어요. 사실입니다. 쓰면서 앉아요. 일심에서는 15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별명이 줄리냐 아니냐라는 이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무능하길래 재판만 15판을 합니까? 검찰은 뭐라고, 경찰은 뭐랍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은 이틀 만에 판결을 파기환송을 합니다. 도대체 명예훼손 사건 하나 가지고 3년을 질질 끄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그 신중하다는 사법부가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합니까?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조희대 대법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친일 사법이다. 사법 내란이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 친일 사법. 윤석열은 사법 내란. 그 중심에 우리 조희대 대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조용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네. 국민들께서 묻습니다. 왜?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습니다. 대선 한복판에 대선 개입을 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왜 사상 최단 시간에 이루어졌냐?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수기 절차가 있었나? 이것을 국민들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합 판결이 이번 이재명 대표 사건은 사상 최단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측의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시의 사건은 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토론 중에 앵커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이렇게 다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아무개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과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당시에 수사한 검사도 당시 참고인 조서를 작성을 하면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사실상 자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기어이 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정치 탄압에 검찰의 부당한 기소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소부터 정치 탄압, 불공평한 이중잣대로 부당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실제 발언은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 사진을 조작했다,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이 발언을 해석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에서 공통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허위다. 그래서 유죄다. 판시를 했습니다. 당시의 1심 판결 유죄 근거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판결 판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당신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 단체 사진 중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것을 오려내서 확대 조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기소의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이 억울해서 일부를 떼어내서 사진을 조작한 거다라고 발언을 했더니 1심 법원은 그거는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했는데 2심 발언은 다르게 했습니다. 2심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은 명백히 다른 발언이다. 1심 판결은 유추 해석과 추론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이 과연 같은 발언으로 보이는지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을 그대로 대입하면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의 내심의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례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형법정주의와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확대 해석도 금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 2심 판결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을 했지만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별도로 식품연구원 백현동에 대해서는 법률상 요구여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이것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는 짜집기 했습니다. 1번과 2번 발언의 일부만을 짜집기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었다는 전혀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서는 허위로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다소 과장이 되어도 허위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목적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 추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내용은 짜집기한 이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의 또 다른 헌재 판례 무죄 근거도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여기서 행위의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헌재 판례에 의하면 행위의 주체는 후보자여야 합니다.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재명이 협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헌법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거 토론 중에 한 발언은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앵커의 질문이나 사회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을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쟁점인데 이건 1심 판결 판례와 똑같습니다. 또 쟁점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게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결심을 네, 전현희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무죄할 결심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대법원에게 지금 국민들이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칼럼을 보니까 사법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가 사법부 독립 방패막에 숨은 건 온당치 않다. 오만과 특권의식으로 비칠 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오늘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제일 큰 책임자는 저는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말을 보니까 마치 사법부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인상이 드는데 이게 타당한 문제인지 저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저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들어가세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회의 방해하면 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회의 했습니까? 방해하면 국회법 위반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니까 뒤늦게 시간을 멈추세요. 그러면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니까 시간을 멈추세요. 우리 대법원장님은 특정 기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들어가세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세요. 이는 시기만 다를 뿐 들어가세요.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미 아닙니까? 양해가 된 그런 해석이 잘못된 양해가 것입니까? 된 사항입니다. 필감기관과 양해가 된 그처럼 사항입니다. 애매한 화법을 사용하신 것은 제보자가 나타날까봐 두려워서였던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대법원장님 분명히 필감기관과 입장을 양해가 말씀해 된 주시면 사항이니까 좋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의사 진행 대법원장님, 방해입니다. 답변해 회의 주십시오. 방해입니다. 경고합니다. 답변 못 국회법 하십니까? 위반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을 번개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님 답을 주십시오. 기관장 선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인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안 통치를 돕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에 피고인 8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위를 불러주세요. 그 판결들이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경위를 속히 그 불러주세요. 사건들마저 대법원 재판 기간이 4개월 내지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처럼 사건 배당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리고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독재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대법원장님은 해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양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해명하세요, 얼른. 법원 공무원 노조 복서현 사무처장에 의하면 지난 9월 30일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했을 때 법원 직원들과 동료법관 누구에게 물어보다고 서울고등법원 사건을 즉시 대법원으로 끌어오고 합의부 배당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재배당하고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고 파기환송 즉시 서울고법으로 선고하고 서울고법은 집행관을 동원하여 특별송달을 시도했던 그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반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주세요.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례가 한 번도 없고 상식으로 수긍할 수 없는 이런 부당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송고되는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들과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사법사상 초유의 일들을 그 일을 벌인 것이 우리 대법원장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형법상의 직공남용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형사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대법원장님 인정하십니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윤석열의 잘못이 많지만 가장 큰 잘못은 근원적인 잘못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모르고 국민들을 무시했다는 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 대법원장님은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출권을 빼앗으려는 주권 침탈 행위이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무시한 죄악임을 몰랐습니까?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십니까? 국회 경위께서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위원들은 사법부의 제자리로 명예에 돌아가십시오. 먹칠을 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가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우리 조 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잠깐 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대법원하고 지금 여당하고 뭘 자, 하는 거예요? 박균택 의원님 그냥 진행하세요. 질의 계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이 법률에 규정된 명칭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대법원장님은 법에도 없는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란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묘하게도 지기현 판사가 대법원장님과 같은 제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대법원장님과 비슷한 사고를 가진 그런 사고로 세상을 살아오고 있는 법관인 것 같은데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충실한 부하를 두셨습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장님은 차례로 답변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김건희를 비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과거 전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재명 후보 시절 변호사비 의혹 사건 제보자 사망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간접 살인을 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의 사망했을 때도 몸통은 숨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망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그의 책임이 이재명 후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또 수사 중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김건희 특검 진행 중에 공무원이 사망하니까 이제는 또 특검의 강압 수사라는 거예요. 좀 그렇게 내로남불이세요? 왜 같은 죽음에 대해서, 수사 중 죽음에 대해서 어떤 거는 피의자의 책임이고 피의자가 몸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사망한 거다, 책임지라고 하고, 이제 와서는 여기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윤석열 수사 당시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윤석열 검사의 과학 수사로 말씀드려볼까요? 변창훈 검사 윤석열 수사 받다가 죽었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죠. 대검 수사관도 윤석열 수사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김인식 하이 부사장 사망했습니다. 정치호 변호사 윤석열 수사 받다가 사망했어요. 이재수 사령관 사망했습니다. 윤석열의 가혹 수사로 줄줄이 사망한 그랬던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입 하나 뻥끗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수사했어요. 특검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독립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회 법사위는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피감 기관이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지금 3대 특검에 대해서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그 실체를 들여다보겠죠. 그 결과를 기다리세요. 권한도 없으면서 왜 나서서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해서 마치 안타깝다는 듯이 나서가지고 이 법사위 국감 현장에 와가지고 이것을 정쟁화시킵니다.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대법원 사무를 감사하는 자리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됩니다. 왜 국민의힘이 이 스스로 상권 분립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위헌 위법한 대법원장을 비호하며 감사를 오전에 내내 방해했는지 유감입니다. 오늘 대법관들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 출석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현직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의회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대법관 9명 중에 3명 이상이 의회 청문회에 한 번 이상 출석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법관들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회를 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사 3,000명을 이끌고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검찰도 1997년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수사 유보 결정을 내리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친구의 친구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이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그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오늘 다음 거 올려주세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의 이석으로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장이 제출하신 서면 질의 답변 중에서 따르면은 상고 사건을 전원 합의체 해부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난 4월 22일 모든 언론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법원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회부 절차가 없었는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2조에 따르면 전원 합의체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지정이라는 저 규정은 전원 합의체 회부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저 절차 내규는 전원 합의체를 회부하는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 회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회부라거나 혹은 소부와 전합이 별도로 각각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재배당이란 이러한 이제 법률적인 용어 그리고 이론적인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헌재법 72조를 보면은 지정재판부가 이제 각하 결정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라고 이 명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고 사건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회부라든지 재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정이라는 의미는 심리기일을 정한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규정의 제목을 보시면 사건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심리기일. 사건의 지정은 회부 절차를 규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는데 전날 또다시 사건이 상고심에서 2부에 배당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부에 배당했다가 자동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에 또 배당됐다가 다시 전압으로 가는 이상한 절차를 진행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서면 답변에서 이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서 충실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과연 대법원장이 밝힌 대로 이 사건이 과연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면 여기 피고인 측 답변서가 전원 합의체 회부 첫 번째 심리 기일에 걸쳐서 전과 후 걸쳐서 4월 24일 두 번째 심리, 전날은 대법관들이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이틀 만에 대법관들의 전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렇게 표결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 기일을 잡지 않고 선고 기일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한 이후에도 4월 28일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견서도 제출해요. 그러니까 답변서도 제출하고 참고 자료도 제출하고 의견서도 막 제출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선고기일을 이틀 만에 잡은 것입니다. 저것이 무슨 충실한 저는 심리였는지 전 의문이고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처장님이 지난 9월 24일 법사위 나와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이 3월 28일 접수되었을 때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답변하셨고, 이번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에도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예. 차장님?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은 이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 이후부터 대법관들을 획책해서 사법 쿠데타를 전날부터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행정처장님이 법사위 나와서 했던 말들이 저렇게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전자문서를 대법관들이 전부 봤다고 했다가, 그런데 대법원은 또 그것이 아니고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여기 나오셔가지고는 3월 28일부터 기록을 또 봤다고 했다가, 그러면 전자문서로 봤습니까? 종이 기록으로 봤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출 문서만 봤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죠. 예.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기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갖다가 종이 기록 형태로만 다 봤는지 아니면 중간에 전자기록 형태로 봤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알 수가 없으시다고요?
일이라고 하는 소장님 지금 답변 보세요. 저기 전자 기록으로 다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좀 모르신다는 겁니까? 전자 기록으로 이제 그 1심, 2심 이제 종이 기록이 이제 그 스캔됐다는 이런 부분 일반적인 걸 이야기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든 대법관들이 언제든지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아까 이 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압 판결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압 판결문 자체 위원들 보셨겠지만 기록이 이제 그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바로 치밀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보충의견에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르면은 이 사건은 이제 3월 28일 날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을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4월 22일 날 이제 전압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제 재판에서 합의 기일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이제 기록을 다 검토하고 들어와서 그날은 이제 결론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3월 28일 날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전압 판결 다수 보충 의견을 따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4월 22일까지 한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마 대법관들께서 이제 기록을 꼼꼼히 검토를 했을 테고, 그 결과가 이제 4월 20일 날 첫 번째 합의 기일이 진행됐을 것으로 제가 판결문을 통해서 추정이 되고, 두 번째로 4월 24일 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8일부터 대법관들이 전부 다 주심 8사도 아닌데 저 사건 기록을 전부 다 봤다고 답변하셨다가 이제는 또 제출문서만 봤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자문서를 봤는지 종이 기록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것 같다, 판결문을 보니까, 그 답변하시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법원의 상고 사건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압 사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 주심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부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규정상은 없고, 다만 주심 배정이 있고, 주심이 배정되면은 소부에는 배당 간주된 걸로 하는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이걸 전압으로 이제 사건을 이제 기일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전압 사건의 성격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대법관들이 주심이든 아니든, 또 주심이 지정되면은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간주되는 소부부 소속 대법관이든 아니든 이제 사건을 전압으로 진행해 달라, 즉 전압 심리 기일을 잡아 달라는 것이 이제 전압 회부의 전압의 기일 지정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소부나 혹은 전합부가 별도의 어떤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서로 이제 사건을 재배당한다거나 아니면 회부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이제 없습니다. 로그 기록을 내놓으시든 종이 기록을 봤다면 종이 기록을 복사한 자료를 내놓으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자꾸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읽으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게 답변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법원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파기 자판했어야 됩니다. 왜? 대법원은 유죄 1심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허위 사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유죄를 받은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국민들께서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압 다수 네,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그렇게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법원조직법 제7조에 보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선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맞죠? 예. 자, 법원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보면은 신속한 심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10일이라는 합의기일 지정, 전원합의체 기일 지정의 지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 조직법 그리고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다 지켜서 이번에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파기 자판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데 파기 자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히 민주당이 5월 1일 지금 뭐 2일 만에 재판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법원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니까
35일 걸렸습니다. 사건 기록이 접수되어 갖고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이틀 만에 뚝딱 재판한 거 아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일,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제가 알기로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권 분립 뭐 이런 것도 하다가 행정부와 사법부만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둘이 또 결탁해서 국민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으로 결국 입법부까지 포함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 됐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라든가 오늘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증인 요청하고 한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란과 계엄을 저지른 행정부가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죠.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찬탈하고 계엄을 하고 내란까지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 삼권 분립에서 상호 견제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원이 성명서 하나 안 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적어도 동조하거나 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을 방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하거나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당일 계엄 해지 의결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분들이 계엄 해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도망을 가서 당사에 숨어서 계엄 해지가 안 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 또한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그 임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당일 계엄 해제를 위한 동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그런 의심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상권 분립을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다시 세우고 행정부를 정상화하는 노력은 지금 국회에 당일 계엄 해지를 위해서 뛰어왔던 우리 민주당 법률권 의원들, 이분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당일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청문하고 단죄해야 되는 게 국민적 의무 아닙니까? 헌법적 질서에 맞는 정당한 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느 당의 어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제가 오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과 대법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루 종일 우리 김 변호사께서도 여기 참고인으로 계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방해하고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이 엄중한 자리를 계속 방해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삼권 분립을 훼손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부끄러운 지난 시간들을 감추기 위해서 공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삼권 분립은 헌법 정신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은 국민의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명권이라는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들어갑니다. 삼권 분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삼권 분립은 균형 그리고 견제입니다. 균형을 위해서는 우리 헌법 40조가 입법권을 국회에 줬고 사법권은 헌법 101조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균형입니다. 그러나 견제도 두었습니다. 견제는
법원이 입법, 국회를 견제하는 기능, 권한은 헌법 101조 1항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권입니다. 반면에 국회가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두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헌법 104조 1항과 2항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헌법 65조의 탄핵 소추 발의입니다. 아무리 법관이라 하더라도 그 법관의 판결 내용이 아닌 직무 집행과 관련된 그 지점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면 당연히 탄핵 소추의 대상입니다. 그 전제로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질문하고 증인으로 요구해서 채택되면 누구나, 대법원장도 누구나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불출석 사유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규정의 객관적인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서는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가 내란범에 대해서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최고의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반이자 대한민국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중대 범죄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입법부가 이 내란 척결을 위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감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국감을 방해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내란에 대한 연장이자 지속적인 공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총을 겨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세력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헌정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보기에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직위원 법관이나 그리고 대선과 관련돼서 이렇게 속전속결을 통해서 정치적 선택 내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당연히 주권자 국민으로서는 궁금한 점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국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헌법의 견제 수단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국회 질서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엄중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적 구도 또 이 국민을 대만한 것에 대한 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주십시오. 네. 소부의 심판권과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에 대해서 제가 배운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7조 1항은 주어가 대법원의 심판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 그때에는 재판장이 대법원장입니다. 다만 3인 이상의 소부로 구성해서 그래서 거기서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판합니다.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판결한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판결합니다. 전원합의체도 그 이름으로 대법관 이름 모두로 판결하는 것이고, 소부의 판결도 소부 대법관 3인의 이름 또는 4인의 이름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권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1982년 9월 28일입니다. 814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과 전원합의체의 심판권과 소부의 심판권은 구별되는 걸 전제로 해서 소부의 심판권이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을 침해했을 때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유라고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가 소부의 심판권과 전원합의체 심판권이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은 분명한 녹취록이 있고 계약서가 존재했고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았고 계약금을 입금한 내역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소설이냐고요. 본인이 후원회장이라고 소개한 내용을 했지 제가 후원회장이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후원회장이라고 얘기한 거를 녹취록을 그대로 틀었을 뿐입니다. 자,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이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가담을 했고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기에 동원이 됐고 국민의힘 동원됐고 한덕수 역시 그 플레이어로 움직였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검은 손이 그 짓을 했는지는 밝혀내야겠죠.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특검 수사 받고 있으니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서 이런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긁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동욱 의원에게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국감장에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상대 의원의 발언이나 상대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지저분합니다. 참고로 21대 법사위에서 조수진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신동욱 의원 앉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 조수진 의원이 법사위에 오면 항상 동료 의원의 발언만 틀어놓고 아마 기자회에서 그랬나 본데 계속 동료 의원 발언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당의 최고위원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안 됐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좀 정신 차리시고 한 줌밖에 안 되는 극우 집단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의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상대 동료 의원의 발언이 어땠다, 상대 옛날에 무슨 말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이 법사위에서 법적인 논쟁을 할 자신이 없으면 빠지세요. 뭐하러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뭐 언론 보도하시지 뉴스 하십니까? 도대체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아무도 안 말리니까 그냥 나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특검 수사 받으러 다니세요. 특검 조사 이미 받고 오셨죠? 제대로 수사 받고 다니시고 특검 수사 대상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법사위에 있지 말고 좀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뉴스로 돌아가세요. 뉴스로 돌아가서 우리 의원들 마음껏 비판하세요. 거기 가서. 여기 왔으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지 자기 얘기를 하세요. 왜 남의 얘기를 합니까 여기 와서. 준비한 거 있으면 자기가 준비한 건 얘기만 하십시오. 네, 박은정 의원님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3분입니다.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의 쿠데타에 대해서도 지금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께서 윤석열 검찰의 가혹수사의 수사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의 그 가혹했던 내란 정권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이 하신 발언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국민의힘 비대위 백굴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2025년 2월 11일 신동욱 의원님이 지금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시네요. 2025년 2월 11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인데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계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 일방적으로 대통령 통치 행위인데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세요. 반성을 해야지 어디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정치를 해야지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합니까? 극우, 윤호개인 이런 사람들 보고 정치합니까? 이 내란에 동조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 없이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 없이 무슨 다른 동료원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호를 합니까? 국민의힘은 정권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소설이냐고! 이게 소설입니까? 이거는 진짜니까 답변을 하세요. 그럼 해명을 하시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세요. 이게 잘했는지.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본인이 한 말이에요. 진도국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망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자, 대법원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올라왔어요. 근데 4월 22일 날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볼 수가 있다고요? 이 사건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압 사건으로 이제 접수가 되었고 또 이 사건은 7조 1항에 전압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누가 그럽니까? 이 말씀드린 누가 전압 사건으로 했죠? 처음부터 법적인 성격이 전압 사건으로. 그러니까 누가 전압 사건으로 했냐고요? 아까 읽으셨는데 누가 그걸 전압 사건으로 하죠? 소부에 배당됐는데 그걸 전압 사건으로 할 때는 조희대가 했어요? 아닙니다. 처음에 전압 사건으로 했다고 한 건 누가 전압 사건으로 한 요 거예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재판하시면서 다른 판사가 재판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판사로 재판을 하세요. 당신 거를. 자신에게 온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판사가 갖고 있는 사건 볼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전압 사건은 모든 대법관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이거 빨리 파기환송시키자 이러고 모의했다는 이야기라고 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결론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대법관이시죠? 예. 대법관인데 그렇게 사건이 올라왔는데 그 사건이 오자마자 무죄 난 사건을 답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게 보신 적이 있어요?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뭐 저희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는 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개인적으로 없지요, 그런 경험이.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대한민국에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그래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자, 우리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예.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기현. 예. 최진수 감사관님 판사 출신이세요? 예. 그러면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세요? 시간으로 계산하세요? 저는 지금 형사 사건을 한 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날로 계산하세요? 시간으로 계산하세요?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어요. 그런 지기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지기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지기현이 화면 틀어주세요. 룸사롱을 갔답니다. 변호사의 접대를 받아서. 룸사롱에 가서 사진은 찍고 술은 안 마셔요? 그리고 술도 먹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윤리감사관께서 제가 물어볼게요. 과연 그 룸사롱 가보셨어요? 판사가 저런 제보가 나와서 온 세상이 들썩거렸어요. 그러면 저 사람 판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 조사된 사실관계 하에서는. 그런데 윤리감사관께서는 조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재판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기현이 핸드폰을 몇 번 바꿨어요. 윤석열이 구속을 취소 청구한 날 핸드폰을 바꿔요. 그리고 윤석열을 룸살롱 접대 의혹이 5월 14일 날 터졌는데 5월 16일 날 핸드폰을 바꿔요. 보세요. 룸살롱 접대 의혹이 5월 14일 날 터졌는데 5월 16일 날 핸드폰을 바꿔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안 바꾸고요. 새벽에 또다시 교체돼요. 제가 휴대폰 가게에서 가서 알아보니까 저거는 뭔가를 지우기 위해서 다시 자기 핸드폰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희들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방법의 그 주된 방법이 그 관련 당사자들의 그 진술 청취가 주된. 재판할 때 살인범이 나와요. 살인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쫓아가다 살인했는지 알으려면 그 사람 말만 듣고 끝내세요? 너 가보니까 안 그랬어? 이러고 말 듣고 끝내요? 재판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휴대폰 변경이랄지 휴대폰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모르셨죠?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죠. 몰랐죠?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추적했어요? 이 핸드폰이 바뀐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정도 이거는 통신자료를 요구하면 다 나와요. 그럼 법원에서는 통신자료 요구하지 못하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자 보세요. 이 경우 재판의 경우에만 자료 제공용 자료 요청. 자 이게 조용히 하세요. 뭘 잘했다고 자꾸 끼어들어요? 변호사한테 접대를 받고 변호사에게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어요. 거기 계신 모든 판사들께 내가 물어볼게요. 변호사한테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어요. 1. 그레이스에서, 그리고 2. 샤르망에서. 이런 사람이 윤석열을 풀어줬어요.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법원은 누가 대법원장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정말 감사관님 그러시면 안 되죠. 공수처에서 자료 요구했는데 왜 자료 안 줬어요? 공수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표목에 대해서는 제공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재판할 때 입대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징계해야죠. 재판 맡기지 말아야죠. 윤석열 재판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아까 제주도에서는 애기 보러 갈까? 보셨어요? 자, 영상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애기 보러 갈까? 저기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2차는 슥 애기 보러 갈까? 저 판사 그대로 둡니까? 이게 온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저 판사들이 누굽니까? 저 판사들 땡땡 여경은 카톡 대화의 변호사랑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두둔하는 국힘의